네,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입,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2000년 중반 지역방송 기자로 당시 이재명 변호사와 처음 인연을 맺은 후 성남시청 공보실 대변인, 경기도지사 언론비서관, 이재명 국회의원실 보좌관, 역임. 20여 년간 이어진 대통령과의 인연, 이른바 성남 경기 라인의 핵심으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국가 운영의 상식이자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다. 새 정부 출범 2년 차에 접어드는 2026년, 이 대통령이 역점을 둘 정책은 무엇이고 향후 대국민 소통 방향은 어떤지, 김남준 대변인이 말하는 2026년 이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 집중 분석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새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방향을 가늠해 봅니다. 김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남준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서 대전환을 통해 대도약을 이루는 원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천과 행동의 시간이라고도 강조했는데요. 올 한 해 가장 역점을 둘 사항은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네. 그중에 하나만 꼽자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언급이 됐었지만 총 5가지 분야를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성장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올 한 해를 체감할 수 있는 원년,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추천제, 국민 사서함, 타운홀 미팅부터 국무회의 업무보고 생중계까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국정의 운영의 어떤 투명성을 높이는 혁신,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국민과의 직접 소통 추가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여러 가지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민들과의 소통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 특히 생중계로 이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국민들께 직접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과 없이 국민들께 생중계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6대 구조개혁을 추진해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과의 긴밀한 소통도 중요한데요. 검찰, 사법, 규제, 금융, 공공, 연금 등 6대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6대 개혁 중에 어느 하나 뒤처지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개혁을 해 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성장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분야를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경제, 민생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 또 규제 혁파 등이 필요한데요. 지난해 천명한 예를 들면 배임죄 폐지라든가 금산분리 완화 등 이건 경제계 오랜 수건 사업이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고용의 경직선 문제를 몇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배임죄 폐지라든지 아니면 금산분리 완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집중을 받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아주 중요한 과제들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네. 그렇게 기업들이 바라고 있었던 부분들을 해소하는 한편 또 노동의 유연성도 우리의 경쟁력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또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노동을 유연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에 복귀한 지 일주일입니다. 용산에서 일할 때와 청와대 근무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느끼신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은 공간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돌아서 온 측면이 있지만 네. 다시 되찾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공간이 주는 그 무게감도 다르고 또 출입하고 있는 기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용산에서와는 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시는 걸 보면 네. 우리가 용산으로 갔었던 시간들이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청와대에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용산 그 대통령실 안에 사우나실 그게 네. 노출된 적 있잖아요. 맞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표현에 따르면 작은 호텔 같았다 이러던데 실제 보셨습니까? 사실 제가 대변인을 하기 전에 부속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용산에 들어가서 정말 집기가 아무것도 없었던 때부터 확인들을 쭉 해 나가다가 그 사우나를 발견을 한 거예요. 네. 기함했습니다. 이런 장소가 왜 집무실에 있어야 되는지 영문도 알 수 없었고 실제로 그래서 저희는 한 번도 사용을 해보지는 않았었죠. 네. 무엇을 위한 공간이었는지 그리고 이것에서 무엇을 했었는지가 참 의문이 들 정도였었고 다만 그런 것들을 뭐 국민들께 알리는 것보다는 지금 당면한 위기들을 헤쳐나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네. 지난 연말 정치권 가장 큰 화제가 이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발탁이었습니다. 야당의 현직 당협위원장을 요직에 기용한 파격 인사였는데요. 이번 인사의 배경은 어떤 걸까요? 국민 통합 관점에서 진영을 가리지 않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네, 통합의 의미가 분명하게 있고요. 네.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계엄과 내란 과정에서의 본인들의 말과 행동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정부와 경제적인 기조가 다른데 과연 같이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장관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앞부분 뭐 계엄과 내란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갑질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국민들께 소명을 하고 설명을 드려야 하는 부분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그 국정 기조와 다소 차이가 있지 않냐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의도한 측면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그런 가운데 토론을 통해서 리스크들을 좀 줄여 나갈 때 더 나은 국정 방향이 잡힐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레드팀의 역할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평소 시멘트론 무지개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역시 이제 국민 통합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이번 이혜원 장관 지명자는 청문 과정까지는 지켜보겠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인가요? 뭐 저희들은 일단 지명을 해 놓은 다음이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납득해야 하는 영역들은 충실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정치적 해석을 하던데요. 글쎄요, 그 부분은 아마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일 것 같고 저희는 그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서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국정의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 등 향후 보수 진영 인사들이 추가로 영입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부 뭐 지방의회 인사들의 움직임도 있고요. 앞으로도 내각 등의 보수 진영 인사가 추가로 발탁될 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진영이라든지 아니면 이념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 거는 사실은 뭐 저희는 하고 있지 않고 유능하냐, 적임자냐, 일을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인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런 관점에서 인사를 해 나가다 보면 이념과 관계없이 진영과 관계없이 등용되는 사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건 뭐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 가능성 열려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니까요. 네. 이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취임 후 처음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9년 만인데요.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벌어졌던 양국 관계가 어느 수준까지 복원될지 관심사인데요. 핵심 의제는 어떤 게 될까요? 지금 뭐 위성나가 안보실장 한한령 또 서해 구조물 핵 잠수함 이런 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뭐 일단 그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에이펙 이후로 따지면 이제 2달여 만에 양자가 서로의 나라를 오가는 상황이 됐는데 네. 이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이런 측면에서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곁에서 지난번 이제 한중 정상회담 지켜보셨을 텐데 두 정상 간의 신뢰가 돈독하다 이런 점을 좀 느끼셨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돈독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그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전에 시진핑 주석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다 이제 보고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양자가 회담하는 장면을 이제 보셨겠지만 네. 그 전에는 전날 있었던 만찬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있었던 회의에서 이번 에이펙을 주재하는 의장국과 차기 의장국 사이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기회를 살리면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 대화가 오갔었고 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양자회담을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양자회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런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에서 양자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획득한 상태에서 회담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통령 지금 경직된 남북 문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북 정책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에서의 중국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이어지는 고환율이 걱정입니다. 정부 개입으로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원달러 환율 1,400원대입니다. 물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환율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 전부 다 쉬운 문제들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좋은 해법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했겠지만 사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또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급 역량을 최대한 확보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저희 정책실장의 발표도 있었고요. 뭐 투기 거래를 엄정 대응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면밀하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한 번에 해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얼마큼 의지를 가지고 계속 꾸준히 관철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시장을 자주 찾았죠. 네. 얼마 전에는 그 청와대 인근 또 식당도 이렇게 찾았고요. 그 의미 배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결국 답은 민생 현장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체감되는 이런 경기들도 결국은 말씀해 주셨던 시장이라든지 현장을 가보면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많이 좋아졌다라는 평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네.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는 못한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1월 11일 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지난해 당청 관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선거가 이른바 명청 대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정치적인 해석들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은 또 당의 역할이 있는 거고 청와대는 또 청와대의 역할, 정부는 또 정부의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역할이 다른 것을 메시지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혹은 고의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은 다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각자 역할 충실하게 하면 되고요. 왜 밖에서 그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처럼 서로 아주 뭐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것들은 제가 목격하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라고 불리는 6.3 지방선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의 출마 여부를 둘러싼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선거에 대한 대통령실의 기조라고 해야 할까요? 대통령실 인사들이 많이 출마하게 될까요?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누가 나가게 될지 얼마나 나가게 될지를 제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방선거는 저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결국은 체감되는 성과를 내겠다라고 올해 신년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방 행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을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인데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의 체감을 높일 수 있는 행정을 과연 어느 누구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에서 주도하더라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집행되는 행정의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의 거취 역시 관심입니다. 이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출마설이 나오던데요. 뭐 저는 지금 대변인 역할 충실하게 하는 게 제 역할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대통령 내외하고 인천 그 계양을 지역구 교회 찾았죠. 네, 맞습니다. 예,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때 뭐 당번 대변인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대변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했습니다. 가장 지근거려서 지켜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7개월은 어떤가요? 늦은 밤까지 자료를 보느라고 그 실제 취침 시간이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뵈면 정말 실제로 뭐 대화를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일에 내가 전념할 수 있는 시간에 지금 시간,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성남, 뭐 경기도, 그다음에 당에서도 그렇고 계속 같이 옆에서 보좌를 해왔습니다만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정말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들이어서 거기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참모된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남, 경기도 지금 대통령 노동 강도는 어떻게 지금이 제일 강한 것으로 보입니까? 뭐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네. 하나하나 의제가 가지고 있는 무게들은 어마어마하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사와 뉴스 열심히 보는 편인가요? 뭐 기사 열심히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댓글도 열심히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뭐 SNS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동향 이런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언론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여론들이 가감 없이 전해지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정부에서 정책을 집행하는데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뭐 거짓된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특히나 고의를 가지고 유통되는 경우는 그러한 판단을 흐리게 특히 주권자인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재명 정부의 포부와 메시지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겁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신년사를 통해서 대통령께서는 올해를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라는 각오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러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올해 이재명 정부의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체감하실 수 있도록 면밀하게, 그리고 오늘도 강조를 하시고 늘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만, 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기회가 될 여러 차례 때마다 말씀하셨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각오로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2년째 접어드는 이재명 정부 통합의 기조 속에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는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올지 주목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